식약처 식품기준과에서 공전 업무 담당하고 있는 윤상현 연구관입니다. 제가 설명할 부분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부분이고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이제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고시인데 식품위생법 7조의 위임을 받아서 운영하는 고시입니다. 고시이기 때문에 약간 그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법의 위임을 받아서 운영되는 고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법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시지만 위반했을 때는 법에 따라 처분이 되는 이제 좀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법 준수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담고 있는 내용은 식품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에 관한 기준과 규격. 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이나 행위에 대한 어떤 원칙을 정하는 것이 기준이고, 어떤 성분의 함량 등 이렇게 수치화되는 것들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규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과 규격을 담고 있고요. 식품위생법 14조에 따라서 식품 공전을 편찬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14조에 따르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표시에 관한 기준을 편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제 식품 공전이 되겠죠. 실제적인 식품 공전은 식품과 관련된 규정을 모아놓은 책자인데, 실제적으로는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표시는 이제 별도 책자로 해서 보통 이제 그 규정집을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식품 공전 안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만이 지금 현재는 담겨져 있죠. 그래서 식품 공전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뭐 관공서에는 이런 책자를 좀 인쇄를 해서 배포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책자를 배포하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그 전문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법령 자료 탭으로 오셔서 고시 훈령 예규, 그리고 고시 전문 게시판으로 오셔서 뭐 식품의 기준 정도 이렇게 입력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이라는 게시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거의 책자와 동일한 내용, 시험법 포함해서 모든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핸드폰으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좀 궁금한 게 있을 때 찾아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핸드폰 웹을 사용하셔도 편하십니다. 그래서 요 QR 코드를 찍어서 링크를 거셔도 되고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식품 공전 이렇게 이제 검색하셔서 나오는 링크를 바로 들어가셔도 요 화면이 뜹니다. 요 화면에 들어가셔서 식품 공전 전체를 보실 수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농약, 또 유형별 기준, 또 첨가물 공전, 기구용기 공전의 내용들을 똑같이 이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급하실 때는 이렇게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저희 식약처 주요 업무 좀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지나갈 텐데요. 보통 이제 저희 식약처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좀 이렇게 부서 검색을 하시다가 식품 기준과로 전화를 먼저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받다 보면 이제 타부서 소관 사항인데 이제 기준과로 일단은 전화를 걸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자꾸 이제 또 전화가 돌리고 하다 보면 전화하신 분도 짜증나고 저희도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업무를 아시면 해당 과로 직접 전화를 거시면 이제 바로 답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식품 기준과에서는 또 저희 식품 유형의 분류, 그 다음에 미생물 기준 규격, 그리고 식품 원료 사용 여부, 그리고 유통 기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 전체적인 업무를 기준과에서 하고 있고요. 식품 공전에 담겨져 있는 업무 중에서 농약하고 동물용 의약품 잔류 기준, 그 다음에 뭐 중금속이나 뭐 그 곰팡이 독소, 방사능 같은 오염 물질에 대한 업무는 유해물질 기준과에서 별도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직접 연락을 주시면 바로 답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첨가물 기준과가 있어서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하고, 그 다음에 기구용기 포장, 그 다음에 살균 세척제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신고,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사항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영업신고나 품목제조 보고는 정책과에서 합니다. 가공식품은 식품안전정책과, 그 다음에 축산물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정책안전과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질문이 제일 많은 부분이 표시더라고요. 그래서 표시는 식품안전 표시 인증과라는 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식품안전 표시 인증과에서 표시 외에도 이제 그 자가품질 검사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햇삽과 관련된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입식품에 관련해서는 수입식품 정책국이 저희가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뭐 수입신고와 관련된, 그 다음에 수입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수입식품 정책국 안에 있는 수입식품 정책과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지실사과 그 축산물 가공품을 수입하시려면 뭐 이렇게 좀 검사 검역, 그 다음에 현장 그 공장 등록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지실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식품과 축산물 이제 기준 규격이 통합이 돼서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좀 우려는 했지만 좀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고시 차원에서는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식품 공전, 그다음에 축산물 공전이 두 책자가 한 책자로 합쳐졌지만 아직 법령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정식 이제 공식적으로는 법령까지 통합이 돼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아직은 법은 이관화돼 있고 이제 고시만 통합되어 있는 그런 좀 단계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내용은 가공식품 중에서 뭐 농산가공품, 수산가공품, 일반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와 있고, 그다음에 축산물 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여기 서로 다른 어떤 영업 등록 절차, 뭐 시설 기준에 따른 이제 영업자의 어떤 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관리 체계로 가자는 취지에서 이제 추진이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시설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 사항들은 법에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법 쪽에서 일단 통합이 돼야 좀 이제 완성이 되는 부분인데 우선 좀 과도기적 단계로 지금은 이제 고시만 우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주요 개정 사항을 저희가 작년에 뭐 설명은 한번 드렸지만 한번 좀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책자에 담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항이지만 그러니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이죠. 혹시라도 뭐 좀 놓치고 있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라고 내용 넣어 드렸으니까요. 이거는 설명은 하지 않고 책자로 발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개정돼서 이제 시행되거나 개정을 준비 중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올해 행정예고를 꽤 많이 했습니다. 11번 행정예고를 했고 고시를 8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저희 식품,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의 개정사항은 4월 4일자, 6월 28일자, 7월 25일자 이렇게 이제 3건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이제 잔류 농약에 대한 그 행정예고 건입니다. 그래서 잔류 농약이 그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 19년 1월 1일입니다. 19년 1월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의 PLS 시스템이 시행이 됩니다. 이게 PLS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만약에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이 되면 농산물의 잔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제 잔류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잔류 기준이 만약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유사 농산물이나 아니면 제외국의 기준을 준용해서 적용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시스템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잔류 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이 되면 일단 부적합입니다. 여기 뭐 기준이 0.01 ppm이라고 되어 있는데 0.01 ppm이 보통 기계 검출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계에서 검출이 되면 부적합 처리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준비 과정에서 이제 농약의 그 기준 규격의 보완 사항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해 한 8,000개 정도 그 농약의 기준 재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행정예고가 좀 많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내년 1일부터 좀 많은 변화기 때문에 혹시 뭐 원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 이제 기준 적용 방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유념해서 관리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외에 이제 저희 식품 관련된 개정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22일자 고시됐고 그다음에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사항입니다. 사과, 귤, 장가류 이렇게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 납과 카드뮴 규격이 강화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농약이 아니죠. 이 오염물질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이제 설정된 게 이제 뭐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품의 섭취량도 많이 이제 바뀌고 그리고 이제 뭐 기후 변화나 그런 거로 인해서 오염의 분포도도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재평가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섭취량에 대한 총 노출 평가를 해서 기준 관리가 현재가 적정한지 아니면 과한지 부족한지를 항상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 재평가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오염 물질에 대한 농도를 저희들이 보완 개정을 하고 있고요. 사과, 귤, 장가류나 들깨, 도라지, 더덕, 오징어, 갑각류, 미역에 대해서는 납 규격을 강화하거나 신설했고요. 그리고 도라지, 더덕, 미역에 대해서는 카드뮴 규격을 마찬가지로 강화하거나 신설을 했습니다. 이미 뭐 시행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그 붉은 살어류에 대해서는 이제 시스타민 규격을 저희가 적용을 합니다. 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죠. 이게 이제 부패되면서 나타나는 물질인데, 저희 나라가 방어의 어떤 수산물 소비량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히스타민에 대한 규격 관리가 필요성이 좀 높아져서 방어에 히스타민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약 10가지 어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어 히스타민 규격이 적용되는 어종이, 거기에 방어가 추가됐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월 22일자 고시됐고 이미 시행 중인 사항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하고 의약품 성분, 저희 통칭해서 이제 부정 유해 물질이라고 하는데, 부정 유해 물질 7종이 목록에 추가돼서 이제 상시적인 검사 항목으로 추가됐으니까 이 부분도 유념하시고, 이게 목록에 없다 그래서 넣어도 되는 건 아니죠. 목록에 없으면 식품위생법 4조에 따른 유독 유해 물질 첨가한 걸로 해서 처분을 받으시는 거고, 목록에 들어오면 식품위생법 7조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시는 거지, 뭐 이제 처벌이 안 되던 게 처벌이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이 기준규격 목록에 추가됐다는 것은 모든 검사기관에서 이제 상시적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식품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7월 13일자 고시된 내용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그 식품 공전에 있는 앞에 일반적인 책자 내용 말고 별표들이 뒤에 있습니다. 별표들은 많이 안 보실 텐데, 별표 6가지가 있는데 이제 별표 1과 별표 2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 5천여 개의 식물성, 동물성, 미생물 그런 원료들의 목록을 다루고 있는데, 별표 1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사용량과 사용 조건에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원료가 되고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사용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 어떤 전처리를 해서 쓰라든지, 어떤 특정 식품에만 쓸 수 있다든지, 사용량에 제한이 있다든지, 그런 제한이 있는 원료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전통적인 섭씨 근거가 없이 이제 신식품, 신소재 식품 같은 것들이 될 텐데, 이제 새롭게 개발된 것들이 식품에 사용되고 싶은 그런 이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한시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한시적 식품 원료로.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특정 식품에만 특정 조건을 걸고 인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사용하는 기간 내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면 식품 원료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일반 식품 원료나 제한적 원료로 전환을 하기에는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섭취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원료이지만, 한시적 원료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원료들은 좀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 판단하에서 별표 3에 한시적 기준 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이라는 것을 별도로 목록을 만들고, 이 안에 지금 저희 이제 뭐 최근에 새롭게 개발이 돼서 식품 원료로 인정되고 있는 6가지가 지금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요거는 이제 요 자체가 이제 뭐가 영향을 준다는 것보다도 이 별표 안에 있는 원료들이 실제로 어떤 상당한 사용 제한이 있거나 없거나에 대한 그런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적용 대상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2월 22일자로 이런 그 상어 종류들이 이제 원료 목록에서 삭제를 했고요. 이게 국제 보호 동물입니다. 근데 이제 원료 목록에 있는 것 자체가 좀 불합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지도 않은 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 원료의 어떤 건전성 차원에서 삭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저희 원료 한 5,000개 목록이 있는데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면 뭐 어떤 부작용 사례나 아니면 어떤 위해성에 대한 어떤 논문이나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목록을 정비해서 사용 부위를 조정하기도 하고 사용 조건을 별도로 달기도 하고 뭐 그런 보완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의 일환이고요. 그리고 뭐 이름들도 이제 뭐 그 식물원이나 이제 저쪽에 산림과학원이나 그런 쪽하고 이제 동일한 명칭을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국가기관에서. 그래서 두 기관에서 이제 다른 명칭을 쓰고 있는 것들은 같은 이름으로 통일도 하고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뭐 좀 보완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식품 원료로 등재도 합니다. 그래서 식용 근거가 확인된 그러니까 수산물 6종을 저희들이 식품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모두 10월 12일자 고시됐고 지금 현재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7월 13일자 고시 사항이네요. 저희가 어류는 그 식품 원료 공전 앞쪽에 이제 식품 원료 분류표를 보면 어류를 일반 어류하고 심해성 어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심해성 어류를 분류하고 있는 이유는 심해성 어류 중에 뭐 상어나 다랑어, 이제 다랑어도 심해성 어류 중에 하나지만 이제 상어 같은 그런 포식성 그 어종은 그 수은이나 비소 같은 것은 이제 축적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은 규격을 총수은 규격이 아니고 메칠 수은 규격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심해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총수은과 메칠수은의 기준 적용의 구분은 일반 어류냐 심해성 어류냐의 구분이 아니라 그 특정 어종 자체의 어떤 생활 패턴, 뭐 섭생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하에 심해성 어류라는 구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심해를 보통 수심 200m 기준으로 하는데 물고기가 딱 200m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살진 않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계절에 따라서 심해에 있다가 근해로 올라오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심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냥 이게 상어냐 뭐 다랑어냐 뭐 그런 어종 자체를 특징으로 봐서 그 자체의 그 어종에 수은을 적용할 건지 메칠 수은을 적용할 건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없고요. 대신에 이제 메칠수은 적용 어종을 밑에 리스트업을 해서 별도로 쭉 지금은 심해성 어류에 대해서 메칠수은 그런 규격인데 이제 메칠수은은 뭐 어떤 어종을 일일이 이제 나열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기재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조류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해서 제조 가공 기준이 7월에 지금 고시가 됐고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톳과 모자반을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제조 공정에 반드시 끓는 물에 삶고 또 건조된 것은 물에 충분히 이렇게 불려서 삶아서 이렇게 씻어서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저희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비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비소를 좀 제거하고 저희가 고사리 꼭 데쳐서 먹듯이 톳과 모자방도 이런 공정을 거쳐서 제조 가공하도록 기준이 신설이 됐으니까 혹시라도 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미나 미강, 톳, 미강 쌀룬이죠. 미강 쌀룬, 톳, 모자반을 이용하는 영양식품에 대해서는 0.1 ppm 그 비소 기준도 신설이 됐으니까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자류의 크림에 대한 정의가 저희가 좀 개정이 됐고요. 7월 13일 날 부실했습니다. 지금 현재 크림을 도포 충전한 것에 대해서 황색 포도당 구균과 살모넬라 규격이 적용이 되는데 단서가 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반죽한 상태에서 크림을 넣고
이제 굽는 빵도 있고 빵을 다 굽고 나서 크림을 최종적으로 넣는 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격의 취지는 베이킹을 한 다음에 크림 같은 것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주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차 위험되는 것들을 방지하고자 위생적으로 신경을 써서 작업하라는 취지인데, 실제적으로는 반죽에다가 크림 넣고 구운 빵에도 규격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요 규격이라면, 요 규정이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 취지를 살려서 좀 자구를 저희가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크림에 대한 정의를 넣었고요. 우유, 달걀, 유크림 이렇게 해서 공기, 혼입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친 것, 크림의 정의를 만들고 이것을 사용한 것인데 도포 또는 충전 후 가열 살균하지 않은 빵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 주입하는 공정이 이제 최종 공정이 되는 그런 그 제품에 대해서 황태포도상구균, 살모넬라도 이제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살모넬라에 대한 규격이 적용이 된다라는 좀 단서를 달아서 좀 규정을 좀 합리화했고요. 장염비브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3일자 보신데 즉석섭취 편의식품에서 해산물 함유 제품에는 장염비브리오 검수를 꼭 해야 되죠. 그냥 뭐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뭐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참치 통조림을 조금 토핑을 하면 해산물 함유했으니까 장염비브리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참치 통조림은 멸균 제품인데 장염비브리오균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함유됐다 그래서 장염비브리오균의 의무를 반드시 부여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역시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염비브리오균은 열 처리되지 않은 해산물을 함유한 제품, 그러니까 이제 생물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제품에 사용됐을 때 장염비브리오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때 열 처리는 살균의 어떤 조건 이상으로 열 처리된 경우로서 저희들이 대신 한정을 했습니다. 뭐 열 처리를 뭐 30도, 40도도 열 처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열 처리도 이제 여기 적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살균 처리 이상의 열 처리된 것을 함유한 경우는 장염비브리오 검사 예외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저희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3일자 고시된 내용인데 캔디류의 총산 기준이 신설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 한 중순 이후에 이런 그 자극성 신맛 캔디, 일반적인 뭐 과일 맛 캔디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먹으면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이렇게 신맛의 캔디들이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제 수입 제품들 중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영웅 심리가 있어서 나 이것도 먹을 수 있어 하고서 이제 막 먹다가 이제 결국 혓바닥이 홀랑 다 까져가지고 이제 클레임이 들어오죠. 이게 이제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 근데 물론 그 부모님의 섭취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의 관리가 되지 않는 학교와 문방구에서 팔리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확인해 봤을 때는 이 정도 이상의 캔디가 과연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인가라는 데서 이제 좀 많은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고, 최종적으로 캔디의 경우는 총산 6% 미만으로 제조하여야 한다라는 규격을 저희들이 신설을 했고요. 여러분들 아이셔 많이 드셔보셨죠? 아이셔가 한 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6%가 이제 얼마나 센 건지는 이제 아마 좀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6% 미만으로 제조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캔디 중에는 겉에 이렇게 좀 신맛의 어떤 자극성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또 발라놓은 캔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겉에다 바른 경우에는 속은 안 시고 겉에만 신 경우는 평균적으로 낮지만 마찬가지로 자극성은 또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표면에 이런 신맛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는 이런 그 유기산들이 50% 미만이 되도록 희석해서 도포해라 라는 규정도 신설이 되고, 이런 겉에 신맛 물질이 도포된 경우에는 총산이 4.5 미만, 4.5% 미만이 되도록 제조하여야 하니까 이게 이제 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요거 좀 준비하셔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제품 계획하고 계시면 좀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공식품에 대한 그 위생지표균의 공통규격이 10월 13일자로 고시가 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뭐 없던 규격이 생긴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멸균 제품의 경우는 정의상 모든 균을 사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균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멸균 제품에서 균이 나오면 제조가공 기준을 위반을 하신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규격이 있다 없다에 대한 현장에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규격으로 넣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멸균 제품은 세균수 음성의 개념이고요. 살균 제품은 이제 완전 멸균 어떤 균을 완전 사멸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균을 줄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균이 검출은 될 수 있으나 대장균 군은 나오면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규격으로 보면은 이제 음성의 개념이고 요즘 이제 통계적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5개 검사했을 때 10마리 이상이 나오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부적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0개에서 10개 사이에서는 하나까지는 검출을 허용을 하는 겁니다. 분말 제품 경우는 2개까지는 허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그러니까 단일 교육을 했을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요 통계적 개념으로 바뀐 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좀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중금속 얘기할 때 간단 설명해 드렸지만 이런 곰팡이 독소 부분도 이제 기후 변화나 그런 것 때문에 뭐 곰팡이 오염도나 그런 것들이 변하면서 좀 관리해야 될 식품의 범위도 좀 넓어지고 그다음에 관리해야 되는 어떤 수준도 강화되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플라톡신은 16개 식물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 식물성 원료와 가공식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이 지금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크라톡신이나 후모니신도 이게 대상 식물이 추가가 됐고 제랄레논은 규격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횟감의 식중독균 규격 적용 대상에 좀 명확화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횟감입니다. 횟감. 이제 바로 이제 회쳐서 먹는 그 수산물인데 최종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위생 처리하여 용기 포장에 넣은 수산물. 요 이제 용기 포장에 넣은 수산물이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용기 포장에 안 넣었다고 이제 기준 규격 대상이 아니냐가 이제 현장에서 좀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규격의 취지는 그게 아니죠. 소비자가 더 이상 그러니까 가열, 조리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수산물에 대해서 식중독균을 음성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용기 포장이 큰 의미는 없죠. 이 용기 포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저희 밀폐 용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랩으로 쌌어도 포장을 한 거고 박스 포장을 해서도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장이냐 아니냐, 용기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대신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더 이상의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도록 비가식 부위를 제거, 세척 등 해서 위생 처리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중독균이 그러니까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균이 나오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이 규정의 취지를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뀌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 사항입니다. 저희가 행정예고는 이게 6월 28일자하고 7월 25일자 행정예고된 내용을 지금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고시될 때는 혹시 자구 같은 것도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이 도시락의 제조 가공 기준을 저희 6월 28일자로 행정예고했고 도시락의 경우에 그 도시락의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 음식이 같은 용기, 같은 공간 안에 포장되는 특징이 있어서 잘 상하는 식품과 잘 상하지 않는 식품이 같이 포장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위생 관리가 더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좀 확인한 바로는 온도 관리와 원료 관리가 제일 중요하더라라는 결론을 내려서 좀 당연히 다 하고 계시는 거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규정화해서 반드시 지키시도록 저희들이 제조가공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제조에 사용되는 과일, 채소류는 반드시 소독해서 사용하시고 도시락 용기에 음식을 담을 때는 냉각해서 충분히 열기를 빼고 냉각한 다음에 포장을 하시고 수산물을 물에 담아서 해동할 때는 찬물에 짧은 시간 해동해서 사용하셔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행정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100에서 200 ppm 5분 2시간 이런 이제
구체적인 수치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다 빼고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독 농도나 시간은 실제로 뭐 농산물이나 아니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최적화된 수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락 같은 경우는 실온 도시락이나 온장 도시락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냉장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수산물의 경우도 이제 블럭의 크기나 아니면은 그 물에 넣는 수산물의 양에 따라서 시간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다 고려해서 이 과일 채소류는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를 이용해서 살균해서 쓰십시오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락에 대해서는 냉장 유통하는 도시락은 냉장 온도 이하로 냉각을 먼저 한 다음에 포장해라 라는 내용으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냉동 수산물은 21도씨 이하에서 신속히 해동해서 쓰셔라 라는 내용으로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쯤에 이제 좀 맞춰서 이게 이제 요 내용 그대로 고시될 내용은 아니니까 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고시되는지. 그리고 영유아 대상 식품의 공통기준 규격이 저희가 이제 7월 25일자로 행정예고를 했죠. 지금은 지금 유통되는 영유아식은 조제유, 조제식 아니면 다 기타 영유아식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타 영유아식이 이제 특수용도 식품 안에 있는데, 그래서 특수용도 식품이 아니면 영유아라는 표시 표방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영유아 식품으로 그러면 이제 품목조절 보고를 하려고 하니 이 영유아 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그 분유와 이유식에 대한 규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 이 제품의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 규격을 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저희 쪽에 이제 좀 애로 해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특수용도 식품은 그대로 두고요. 일반 식품 중에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공통 규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챕터 1, 2, 3이 공통 규격이고 챕터 4가 이제 식품별 기준 규격인데 1, 2 뒤에 3을 공통 규격으로 하나 더 만들었죠. 그러니까 1, 2, 3, 4가 공통 규격이 되고 챕터 4가 개별 규격이 챕터 5로 하나씩 밀리는 형태로 해서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공통 규격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특수용도 식품에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는 규격 중에 위생과 관련된 규격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제품 특성을 반영해서 마련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고형분 함량이나 뭐 나트륨 그런 것들은 현실화하거나 좀 적용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빼고 해서 식품에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규격만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공통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규격은 맞출 수가 있는데 기준을 못 맞추겠다. 뭐 예를 들면 고형분을 10% 이상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보리차를 어떻게 고형분 10%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제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는 거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빼고 대신에 뭐 미생물 규격이나 뭐 살균멸균에 대한 어떤 의무나 그런 현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를 하고 제품의 특성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은 제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위생 기준만 맞추면 영유아 대상 식품으로 표시 표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기준이 바뀌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영유아 대상 음료, 영유아 대상 과자, 뭐 영유아 대상 소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식품 유형은 과자고 영유아 식품, 식품 유형은 소스고 영유아 식품. 지금은 기타 영유아식이 식품 유형이었지만 이제 그런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고시 준비하고 있고 시행일자는 아직 저희들이 20년 1월 1일로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목제조 보고서나 그런 것에 대한 양식이 좀 바뀌는 작업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시행 시기는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친화식품의 기준 규격 신설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행정예고는 됐고 내용은 뭐 현장에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좀 선언적인 내용으로 우선은 규정, 이게 이제 고령 친화식품이라는 식품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규격 자체는 좀 원론적인 선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 정의를 만드는 내용으로 이제 행정예고가 됐고, 이것들도 이제 지금 고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릴류에 대해서 크릴류의 비소 기준이 이제 무기 비소 기준으로 좀 바뀌니까 어쨌든 완화의 개념이죠. 이것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런 원료는 주기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이제 보완하고 있는 그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해조류의 아까 중금속 기준이 이제 신설되고 강화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역에 대해서 카드뮴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카드뮴이 현재 0.1이고 미역기가 제외됐었는데, 카드뮴이 0.3으로 규격이 좀 완화되면서 미역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9월달 행정예고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뭐 좀 저희 규제심사 이제 거치면 아마 내년쯤 막 고시될 것 같습니다. 또 미리 좀 이런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일반적으로 부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갖고 나왔고요. 보통 고시는 여기 그 행정예고문하고 신고대조표 사이에 부칙이 들어가는데 시행 날짜를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거기 부칙의 시행 날짜는 항상 달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앞에 그 고시문에 어떤 조항은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라는 별도의 단서가 달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밑에 가나다라 마바사 해가지고 어떤 조항은 몇 월 며칠, 어떤 조항은 몇 월 며칠, 뭐 가조항은 3월 1일, 나조항은 1월 1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시행일자들이 다 명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행일을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고시는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가공 수입 선적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시가 5월 1일자면은 4월 30일 제조된 거는 고시 개정고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종전 기준이고요. 5월 2일자, 5월 1일부터 제조된 것은 이제 개정된 기준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수입식품은 선적일 기준이거든요. 5월 1일 고시가 됐고 5월 10일 날 입항이 됐더라도 선적일이 4월 30일이면 고시되기 전에 이미 배 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입업자에게 뭐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분은 종전의 기준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서 오신 거니까 종전의 기준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런 원칙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과 조치는 2주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고시 시행 당시에 이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시행 이전에 제조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데, 이제 좀 요건 또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아예 그냥 부칙에다가 좀 설명을 달아서 일반적으로 고시를 합니다. 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질의응답은 이따가 좀 마지막 시간에 한꺼번에 질의응답 받는 것으로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